신규 확진자 수가 695명으로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막판에 속도를 내면서 최종 예약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신 접종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휴가가 발의가 되는 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400명대를 보였는데 물론 그동안 주말 휴가가 나타난 요일에서는 한 500명대 수준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안정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기간 데이터로만 안정화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증하듯이 연 이틀 최근에 600명대 후반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이후에 700명대 안팎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백신 접종이 적어도 30%, 전 국민의 30%를 넘어서기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에서는 2.5단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늘 가지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 변이 바이러스 등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되면 오히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정화가 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교육부가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서 등교 수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교육부에서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제한 등교를 하다가 갑자기 2학기 때부터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면 등교를 실시할 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강화해야 될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방역 조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시험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상은 현 단계에서 가장 1차적으로 하는 대상이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교율이 48%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67%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실제로 등교 수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방역 조치나 어떤 강화 조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완하겠다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취지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없이 갑자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점차 단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방역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작년도 학업 성취를 평가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급격하게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3분의 1 수준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단계별로 그러니까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소규모로 진행되는 거는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계별로 확대하면서 보완 조치도 함께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기숙학교에 자가검사 키트가 시범 도입됩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자가검사 키트 사용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위음성, 위양성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둘 중에서 위양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음성인데 감염되지 않았는데 양성을 보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반면에 위음성이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감염이 됐는데 자가검사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혹시 방역 조치를 강화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인접해 있는 어떤 그부나 친구들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자가검사 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며칠 동안 증상이 완화가 안 되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 친구들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제한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의 도움도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백신 접종에 관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대상으로 예방접종 최종 예약률이 80.6%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좀 안심해도 될까요? 일단 뭐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일단 80%대의 사전 예약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50% 안팎을 보였거든요. 이거에 네. 비해서는 한 30%포인트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정도 수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단 면역의 기준인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백신 접종 완료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건이 확인됐는데 모두 화이자 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혹시 백신 어떤 종류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백신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백신 종류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임상시험 단계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RNA 백신 같은 경우에 94~5%대의 어떤 예방률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0%대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돌파 감염이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국내에서 9건 발생한 건수의 전체가 다 이제 화이자 백신이 나온 이유는 예. 특히 연령대가 70대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 자체가 건강한 성인보다는 좀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항체 형성률이 좀 저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백신의 종류라기보다는 일단 대상자의 면역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한 번 더 백신을 접종하는 이 부스터샷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으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부스터샷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13% 정도인데 그 얘기는 국민의 많은 대다수가 아직 접종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접종의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백신을 맞는 거에 보다 집중할 때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후에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항체 지속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 검사를 해서 항체가 얼마큼 지속되는지 이게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데이터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향후에 이런 부스터샷에 대한 고민을 그때 가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 한 사이클 돌아가는 거에 보다 더 집중을 할 때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부스터샷을 고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보한 백신이 한 8천만 명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만 명이 다 맞는다고 가정을 해도 한 3천만 명분 이상이 좀 잉여분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잉여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물론 보관 기간이 일정 부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스터샷으로 나중에 활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차라리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국민 전체의 백신 접종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해도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지금 500명을 대상으로 교차 접종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교차 접종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허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백신의 종류랑 상관없이 그 타겟이라고 하는 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 타겟이 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타겟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종류랑 상관없이 부스터샷을 하더라도 당연히 효능이 발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 그동안 교차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아직까지 임상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확인을 하고선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과학적으로 보면 동일한 타겟이기 때문에 종류랑 상관없이
교차 접종을 해도 효능은 분명히 발휘한다. 그러니까 향후에 특별한 이상 반응만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교차 접종을 허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독일의 연구진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화이자를 비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동일할 효능이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을 때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플랫폼 자체가 2차 접종의 효능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스트라보다는 아스트라 또는 아스트라 화이자 이렇게 접종하는 거는 무방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독일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접종 기간을 한 10에서 12주로 했거든요. 네. 이 경우는 줄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현재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데노바이러스 그 전달체 자체가 타겟의 항체 생성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기간을 늘려놓은 것뿐이고요. 만약에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기간을 4주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차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남겨주셨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돌파 감염 같은 이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